한 번 듣고 5번 이해하는 한국사. 오늘 한다 한국사 드디어 22강입니다. 일제강점기 이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일제에 항거했던, 일본에 항거했던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오늘 중요하게 볼 활동들이 바로 의로운 병사들, 의병 활동들입니다. 마지막 의병에 관련된 사진으로 남아있는 건데 보면 알겠지만 여기 가운데 보시죠. 굉장히 어리고 작고 그리고 직업도 굉장히 다양해 보여요. 군인도 있을 것 같고 학생도 있는 것 같고 머슴 출신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의병이 일어났을 때 일본은 최강의 화력을 자랑하고 있었고 우리나라에는 이거를 취재하러 들어온 종군 기자들이 많았어요. 그중에 한 서양인 기자가 우리나라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게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이게 이길 수 있는 싸움인가 아닌가에 대한 계산이 없이 싸움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그런데 이 시기에는 무모한 도전 같아 보이지만 일제에 항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더니 이때 의병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얘기를 했대요. 이기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싸우다 죽겠죠. 하지만 좋습니다. 일본의 노예가 되어 사느니 차라리 자유민으로 싸우다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상황에서 저런 건 정말 대단한 사람들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 상황을 직접 겪게 된다면 이런 선택을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좀 가져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막 뉴스에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 러시아라고 하면 러시아가 우리나라 외교권을 강탈해 갔대요. 그게 9시 뉴스 속보예요. 사람들 되게 당황하겠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의 군대를 해산시켰대요. 그럼 사람들이 뭔가 움직임이 있을 거고 그런 움직임들이 이렇게 터져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사 우리 근현대사를 가고 있어요. 쭉 우리가 하나의 흐름으로 개화기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도미노처럼 자동적으로 떠오르셔야 됩니다. 흥선대원군 쇄국정책 했던 내용들 생각하시고요. 고종이 친정을 했어요. 물론 20살을 넘긴 나이에 친정을 하면서 쇄국정책이 아니라 오픈하는 나라를 개화하는 정책을 시행해 나갔고요. 그로 인해서 맺어지게 된 조약이 무슨 조약이었어요? 일본과의 불평등 조약, 미국 유출이 있었던 바로 강화도 조약이었습니다.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서 일본에 뭘 보내요? 사절단 수신사 보냈죠. 수신사가 김홍집이 2차에서 일본에서 가지고 왔던 청의 외교관이 쓴 책이 바로 조선 책략이었습니다. 조선이 살아남기 위한 방략이었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일본 청과 손을 잡아야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일본과 청은 전통적으로 관계가 있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관계였고 이걸로 인해서 개화정책과 조미수 통상조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개화정책에서 중요한 내용들 기억나시죠? 이 시기 개화정책으로 기기창도 세우고 방문국도 세워가는 내용이 있었지만 뭐니 해도 중요한 건 나라의 군사력을 튼튼히 하는 별기군의 창설이었습니다. 별무방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 별기군으로 인해서 구식군인들이 일으켰던 난이 바로 이모군란이었고요. 이모군란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나라가 청나라였습니다. 중전에 요청으로 인해서 들어오게 되고요.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맺어지고 내륙으로 통상할 수 있는 권리 주어졌던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모군란 이후로 반청파가 거세지고 급진개화파가 일으켰던 게 갑신정변이었고요. 갑신정변에 청나라, 일본 들어오고 우리나라가 이거 견제하려고 러시아 끌어들이면서 영국이 우리나라의 거문도를 불법 점거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풍전등화 정말 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중립국으로 만들자는 논의도 있었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양반이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뭔가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니까. 10여 년이 지나면서 강화도 조약의 여파로 인해서 민생이 파탄이 나고 방공령이 선포가 됩니다. 방공령 실패하고 사람들 사이에 동학이 확산되면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죠. 청나라 일본 동시파병하고 우리나라 1차 가보기역이 일으키고 청일전쟁이 일어난 상황을 살펴봤어요. 1차까지만 해도 일본의 입김이 덜했다가 2차 때는 확실하게 일본 입김 들어가는 거, 군제개혁 소홀했던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자, 일본이 랴오동반도를 이제 꿀꺽하려고 했다가 삼국간섭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과정도 살펴봤고요. 삼국간섭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고종과 중전은 러시아에 친해지는 정책, 칠러 정책을 통해서 을미사변을 일본이 극단적으로 일으키게 되는 그런 발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을미사변 이후에 친일 내각 들어서고 단발령을 포함한 태양역이라던가 내용들 기억나시죠? 을미개혁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수도를 옮겼고, 수도가 아니라 처소를 옮겼고요. 이거에 대해서 고종한테 돌아오라고 요구했던 독립협회 서재필 활동가, 돌아와서 세운 대한제국 광무개혁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정말 긴 내용들을 이렇게 여러분 그냥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은요, 대한제국기에 일본이 우리나라 주권을 야금야금 가져갈 때 한쪽에서는 무력으로 대응하고 한쪽으로는 실력을 키워서 대응하겠다는 두 가지의 흐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세 라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것만은 꼭해서 살펴볼 라인은 실력을 통해서 일본을 무찌르자. 그러니까 먼저 교육을 하자라고 했던 운동들을 살펴볼 겁니다. 사회 진화론에 이들은 기반을 뒀어요. 진화에 대한 개념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보안회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일본이 주권을 야금야금 가져가는 그 단계에 맞춰서 우리가 볼 거예요. 황성신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대한자가응회는 뭐를 주장했는지, 국채보상운동, 여기부터 되게 중요해요. 1907년대 활동들이 나오게 되는데 신민회 너무 중요합니다. 신간회랑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일제강점기로 넘어가서도 영향을 미치는 단체예요. 신민회를 이끌어 나간 사람 안창호였고요. 신민회는 공화정을 지향했습니다. 최초였죠. 왕이 없는 정치 형태를 생각을 한 건 백오인 사건으로 안타깝게 무너지게 되죠. 자, 그러면 실력 양성이 아니라 무력으로 일제를 몰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들 의로운 병사들, 의병의 흐름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을사늑양 맺어지고 을미의병 때 우리가 이미 의병을 한번 봤잖아요. 을사의병이 맺어지게 되는데 을사의병에서 최초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돌돌자의 돌석자, 말 그대로 돌돌이 장군, 평민 출신 의병장 신돌석의 등장도 볼 수 있고요. 정미조약 맺어지고 난 다음에 정묘의병 맺어지게 되는데 이 정묘의병에서는 13개의 도가 연합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진공작전을 벌이지만 실패하는 과정도 살펴볼 수 있고요. 남한 대토벌 작전을 일본이 우리나라에 시행하는 내용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한일의정서, 일제가 우리나라 주권을 가져갔던 여러 조약들을 볼 건데요. 포인트 맞춰서 볼 거니까 여러분들 긴장하지 마시고요. 우리 안중근에 대해서도 을사늑약에 그 왔던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던 안중근에 대해서도 살펴볼 겁니다. 경술구치, 경술련에 일어난 국가의 치욕스러운 사건 1910년까지를 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우리 하이라이트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22강 하이라이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강의할 때 막 되게 즐겁고 막 재밌고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가끔 주제가 되게 무거워서 막 선생님도 모르게 막 화나고 얼굴이 굳어지는 강의들이 있어요. 오늘 강의가 딱 그렇습니다. 내용이 워낙 무겁고 막 통쾌하고 후련하고 이런 내용보다 너무 애절하고 슬픈 내용들이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힘을 내기 위해서 분노를 일단 장전을 할게요. 선생님이 분노를 장전을 하고 일제가 어떻게 우리의 국권을 침탈해 갔는지, 의병항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애국개몽 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차례대로 똑같은 시간대에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일제가 어떻게 일본이 우리의 국권을 어떻게 약탈했는지, 어떻게 야금야금 가져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작은요, 전쟁에서 시작이 됐어요. 일본이 1904년, 뭔가 느낌이 오시죠? 일본의 원수가 있어요. 철천지 원수. 삼국 간섭 이후로 어차피 청일전쟁에서 청나라는 나가 떨어졌고요. 러시아가 유일한 경쟁자였는데 삼국 간섭에서 우리를 물먹인 나라 러시아에 대해서 칼을 갈고 있었어요. 러시아와 일본이 붙게 됩니다. 러일전쟁이 1904년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러일전쟁 여기 위에 있는데 선생님 그냥 그릴게요. 참지 못해서. 러일전쟁 당시에 우리나라는 바로 나라 바깥에 중립을 선언했지만 일본한테 이 말이 통하지가 않았죠. 일본은 강제로 한일 의정서를 체결합니다. 내용은 전쟁에서 필요한 우리나라 군사상의 요충지를 일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다 강제조약이에요. 한일 의정서 맺어지던 러일전쟁 당시에 이것도 청일전쟁처럼 세계의 관전 모드. 처음에 일본이 청나라 이겼을 때까지만 해도 일본 엄청 세다 이게 아니라 청나라가 생각보다 약했네 라고 하는 반응이었어요. 일본은 완전한 제국주의 열강으로 증명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완전하게 인정을 받은 약간 데뷔전이 바로 요 러일전쟁이에요. 자,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러시아는 최강의 해군 함대, 발틱 함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일본이 잘 싸웠다 이걸 떠나서 러시아가 한반도 앞바다까지 오거든요. 너무 멀어요, 일단. 이러다가 일본의 거의 뭐 안방 무대에서 싸웠으니까 거기서 이미 전력이 많이 떨어졌겠죠. 당시에 일본이 발틱 함대를 어떻게 무찔렀느냐? 정답은 이순신 장군에 있습니다. 아니, 이순신 장군이 여기 왜 나올까? 당시에 일본의 해군 부대를 이끌던 장군이요. 이순신의 하깃진 전법을 응용해서 T자 전법을 활용을 해서 발틱 함대를 물리쳐요.
그 역사를 어떻게 교훈을 얻고 활용하느냐, 그런 후대의 사례를 잘 보여주는 건데, 한일 의정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군사적 요충지를 강제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영토를 마음대로 활용한다.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반발이 나올 거거든요. 똑같은 측면에서 우리의 측면으로 나중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이후에는요, 차근차근 진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우리나라를 야금야금 이렇게 덮어가는 형태로 가져가요. 그 다음에 맺어진 게 한국과 일본 간의 협약이라 그래서 1차, 2차 그리고 신협약까지 있어요. 제1차 한일협약을 맺는데요. 한일협약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일본인이 추천하는 고문을 파견을 해요. 외교와 재정 분야에 요 각각의 처단은 나중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고문은 뭐냐면 강제성은 없어요. 뭐 어떤 회사의 고문이라고 하면 그 회사의 앞날을 결정하는데 자문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냥 말 그대로 멘토. 그런데 이들은 조금 더 강압적으로 했겠죠. 1차 한일협약,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을사늑약인데요. 외교권 가져가기 전에 일본이 숨을 좀 고르는 모습을 보여요. 자, 이때 어땠냐면 러일 전쟁에서도 일본이 승기를 잡았고요. 조선도 이대로 주권을 꿀꺽하면 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숨을 다 고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청일전쟁에서 분명히 이겼는데 랴오동반도를 눈앞에서 돌려줬어야 됐어요. 이때 일본이 교훈을 얻은 거죠. 이 세계에서는 강대국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것도 얻지 못한다. 강대국의 인정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조선을 이제 해야지 생각을 하게 되면서 강대국에게 조선을 지배하는 것을 인정받습니다. 첫 번째가 가스라테프트였어요. 미국과 일본 간의 동맹 가스라테프트 밀약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은 필리핀을 지배하는 걸 일본이 인정해주고 일본은 조선 지배를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 진짜 화나는 게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니 국제조약에서 우리 뭐 맺었어요? 조미소 통상조약에서 최애국 대우 해주고 거중조정 했잖아요. 둘 중에 한 나라가 위험에 빠지면 구해준다면서요. 그런데 힘의 논리에서 밀약을 맺고 일본을 뒤에서 묵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고요. 영국과 일본은 이전에 이미 1차 영일동맹을 맺었어요. 일본이 맨날 따라하려고 하는 게 영국이었잖아요. 사이가 좋았어요. 2차 영일동맹을 맺어서 마찬가지로 일본이 조선을 이제 식민지로 삼는 걸 영국이 인정합니다. 아니 당시 초강대국들이 이미 인정하고 지나간 거예요. 심지어 러일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면서 러시아로부터도 조선은 우리가 포기할게 라고 하는 답변을 얻은 거죠. 준비가 싹 다 됐을 때 맺은 게 바로 2차 한일협약. 우리는 강제로 맺어져서 이것을 을사늑약이라고도 부릅니다. 늑약, 강제로 맺어진 조약. 을사년에 맺어지게 됐고요. 여기서 뺏어간 거 우리나라 외교권이에요. 여러분 외교권을 뺏긴 게 상상이나 가세요? 우리나라 외교권을 미국이 가져갔대요. 우리나라는 미국 없이는 어떤 나라랑 조약과 뭐 이런 것도 못 맺는데요. 그게 나라인가? 실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권을 이미 잃어버린 거예요. 어쨌건 외교권을 뺏기고 이 내용이 전달이 되면서 사람들은 극도로 흥분하고 이런 반응들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을사늑약은 체결부터가 불법이에요. 당시에 대한제국이잖아요. 고종이 만들어 온 시스템에 의하면 우리나라 이꼴 고종이에요. 주권은 고종에게 있어요. 그럼 고종이 인정하고 비준하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고종이 이때 나약한 모습이긴 하지만 내가 너무 감기가 심해서 참여할 수가 없다. 대신들과 알아서 처리하라 하고서 빠졌어요. 고종이 참석하지 않은 자리에서 을사늑약을 밀어붙이는 친일적인 인물들, 특히 이완용이 주도로 해서 이게 맺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을사오적이 알려지게 되죠. 실은 5명만 아니었어요. 얼마 많았는데. 을사오적이 알려지게 돼서 사람들이 암살단을 마련합니다.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오게 되고요. 오적 암살단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당시 이거를 막지 못했던 고위 관료였던 민영화는 자결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합니다. 쉬운 일 아니죠. 자결로. 그래서 우리 동포한테 뭐 고한다면서 이제 자결하게 되고요. 우리 침략의 원흉이라고 생각이 됐던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면서 안중근은 의거 활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안중근이라고 하는 인물, 이 해는 아니에요. 안중근 1909년에 의거 활동을 벌였고요.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역에 온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고서 이제 의거 활동을 계획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쉬웠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개인의 측면에서 보면은 의거지만 한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처해진 입장으로 봤을 때 전쟁에서 우리나라 위해서 참전한 사람들한테 살인자라고 하나요? 절대 아니죠. 의거 활동을 했다고, 의로운 거사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안중근은 심지어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자신이 벌을 받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그런 것에도 굉장히 쌓였고 총탄 끝에 십자가를 새길 정도로 마음의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마지막에 남긴 말도 어머니 천국에 가서 만나요였어요.
안중근에 쏘고 난 다음에도 확신이 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중근 근처에 있는 사람 3명에게 총을 쏘고요. 마지막으로 꼬레아 우레라고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그런 다음에 끝까지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점이 우리한테 내용이 전해지게 되죠.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요. 통감이 파견이 됐던 시기 2차 한일협약, 을사늑약의 시기였습니다. 외교권을 뺏겼으면 실은 요 다음에 1905년 몇 월에 우리나라 주권을 뺏어가도 이상하지 않은데 왜 5년이나 더 걸렸을까?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 1910년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선생님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보겠지만 우리나라만큼 치열하게 항쟁하는 나라가 없어요. 이때 1905년부터 1910년까지 정확히 1909년 달에 9년에 남한 대토벌 작전, 일제가 우리나라에 이 의병들을 완전히 씨앗을 말리는 작전을 벌이기 전까지 정말 치열하게 의병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감히 주권을 가져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정도 이게 억지로 맺어진 거라는 걸 세상에 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때마침 좋은 기회가 있었던 게 1907년에 네덜란드 헤이그가 있어요. 헤이그 지역에서 3개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박람회를 하는 이와 뭐 평화 관련된 회의도 하는 그런 것들이 열린다는 소식이 입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별한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헤이그 특사를 파견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입장도 할 수가 없었어요. 회의장에. 우리는 외교권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승인 없이 여기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헤이그 특사가 그 회장 바깥에서 막 현지 기자들한테 호소를 하고 해서 당시 주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화가 나겠죠. 아니 말을 안 듣는 이 황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그의 아들이었던 순종에게 양위를 시킵니다. 고종은 끝까지 퇴위하는 거를 반대를 했지만 뭐 이미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거죠. 그런 다음에 한일 신협약을 맺는데요. 정미년이라고 해서 정미 7조약, 정미조약이라고도 불러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나라의 군대를 해산시키는 거였습니다. 외교권 없고 군대가 없는 나라라고 상상이 안 가시죠. 그런데도 여러분 3년이나 더 있다가 주권이 뺏겨요. 군대가 해산이 되고서요. 일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군대 해산식을 대대적으로 열려고 그랬어요. 도시 한복판에서. 그런데 의외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군대에 시위대 그 연대 대대장이었던 박승환이 권총으로 자결을 한 거예요. 이거에 항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해산식 참여해서 뭐 우리 해산했대 이러겠어요? 분노하고 그거에 대해서 격분을 하게 되면서 막 해산된 군인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거리에서 총격전을 벌이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들이 의병에 합류하게 되면서 정미의병이 엄청 커지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주던 누군가가 대의를 위해서 자결을 했다라고 하는 게 사람들한테 뭔가 깊은 울림이 있었던 거죠. 그 이후에 의병들을 다 진압하고 난 다음에 1910년 경술련에 국가의 치욕이 일어나게 되는데 벌써 10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1910년부터 2015년이니까 벌써 100년이 지났습니다. 100주년을 기념하던 때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생각해보면 일제강점기가 몇십 년밖에 지나지 않은 나라에서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주권을 빼앗아 갔을 때 우리나라의 활동들에서 살펴보기 전에 많은 조약문, 체결문들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거나 그냥 교과서 속에 나와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굉장히 짜증이 나시죠. 그런데 내용만 딱 봐도 이게 무슨 조약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천천히 사료를요. 선생님 항상 얘기하지만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사료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료 보면서 이게 어느 시기인지 막 모르면서 막 알아가는 그런 재미가 있는데 그런 것들 실제로 자신이 역사가라고 생각해서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자, 국권비탈 문서 중에 어떤 걸지 맞춰보도록 합시다. 집중 분석해볼게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쭉 읽어보면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뭐 제3국의 침략이나 내란으로 인해 대한제국의 황실의 안녕과 영토의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 일본 정부는 속히 정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대한제국의 정부는 일본 제국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쉽도록 충분히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죠, 말이. 일본 제국의 행동이 쉽도록 편하게 해주는 건 뭐지? 일본 제국 정부는 핵심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정황에 따라 차지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무슨 조약이에요? 한일 의정서. 러일 전쟁 중에 맺어지게 된 한일 의정서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군사상 필요한 요충지는
일본이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 내용에서 해석을 해보면 요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뭐든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다음 문서 볼게요. 요런 문서가 나왔네요. 대한 정부는요, 우리나라 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한 명을 재정 고문으로 하여 대한 정부에 초빙하고 재무에 관한 사항은 그 일책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하래요. 고문을 파견한대요. 무슨 협약? 제1차 한일협약이 맺어진 걸 알 수 있죠. 고문을 파견했던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제2조 한국 정부는요, 지금부터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을 것을 서로 약속한다. 이게 무슨 헛소리예요. 읽으면서도 짜증나요. 선생님 준비하면서 짜증났고. 아니, 정부가 있는데 왜 다른 나라를 거쳐서 해요?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으로 뭐 아무것도 못한대요. 외교권 강탈에 대한 내용 볼 수 있죠. 제2차 한일협약. 우리한테 좀 더 다가오려면 을사조약인데 선생님은 강제성을 살려서 을사늑약이라고 할게요. 외교권을 뺏어가고 통감을 파견했던 그 내용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거 볼게요. 제3조 일본국 정부는요, 그 대표자로 한국 황제 폐하 밑에 한 명이 통감을 두되 무슨 내용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토 히로부미가 파견이 됐었던 일사늑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료 속에서 키워드 찾아서 혹은 길게 풀어져 있는 것을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돼요. 자, 마지막 제3조 다음 방법에 의해 군비를 정리한대요. 군대를 정리하는데 6제1대대를 두어서 황궁수비를 맡기고 기타 부대 해산. 부대 해산이 나왔죠. 우리나라 군대 해산 정미조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떤 게 일사늑약인지, 외교권을 뺏어간 건지, 어떤 건 군대를 해산했고 어떤 때는 고문을 파견을 했어요. 맥락을 통해서 여러분들 문서를 해석해 보시면 됩니다. 관련된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번, 이것이 발발하자 대한제국은 국의 중립을 선언하였다. 무슨 전쟁? 러시아랑 일본. 다른 나라는 막 관전 모드여도 우리나라는 관전할 수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 두고 싸우는 건데 완전 불편하잖아요. 중립을 선언했지만 일본은 강제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조약들을 체결하죠. 일본은요, 이것을 강제로 체결하여 한국 내 군사요충지 사용권 한일의정서입니다. 제1차 한일협약이 체결되어 대한제국에는 스티븐스 메가타가 제1차 한일협약 뭐가 파견돼요? 고문. 자, 4번 제2차 한일협약에서 일본은 우리의 무엇을 박탈해요? 을사늑약, 외교권, 그리고 뭐를 설치한다? 통감부, 통감을 파견하고 통감부를 설치합니다. 정미조약, 한일신협약에서 일본은 대한제국에 뭐를 해산했어요? 군대, 박승환 자결 내용 생각하시고요. 이해 일본은 우리의 주권을 강탈했다. 경술국치 1910년이었죠. 을사늑약에 대한 반발로 고종은 헤이그 특사를 네덜란드에 파견했지만 입장하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활동들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여기에 대한 대응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두 가지 흐름으로 이어지고 이 두 가지 흐름의 일본에 대한 대응은 일제강점기 이후에도 유용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한쪽의 흐름은 의병, 한쪽은 애국 계모운동이에요. 이름에서 이미 차이가 있어요. 사상적으로도 틀립니다. 의병은요, 의론병사들. 이전에 무슨 활동? 위정척사 활동했던 성리학자들이에요. 유생들이 처음에 참여를 했겠죠. 애국계몽운동은 계몽에서 알다시피 사람들의 머릿속을 반짝이게 한다. 이거 뭐였어요? 독립협회 활동 내용. 자, 따라가 보면 이들은 개화사상, 개화파였고요. 더 이전에 가보면 북학파, 중상학파, 실학파들입니다. 자, 하나 더 해서요. 애국계몽운동에서 신년처럼 믿었던 사상적 배경이 있어요. 바로 사회진화론입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키워드로 살펴봤죠. 진화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찰스 다윈이 얘기한 거예요. 도도새 이야기 있잖아요. 요 새의 부리 모양이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얘기하면서 자연 속에서 동물은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지배하고 잡아먹는 게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회 진화론은요, 동물 세계에 적용되던 이 얘기를 인간 세계에 적용시킨 겁니다. 사회 진화론에 따라서 애국계몽도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약한 자가 먹히지 않게 해서 실력을 양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실력 양성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얘기하자면 미리 얘기하는 건데 일제강점기에도 애국계몽 운동의 흐름이 이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자칫하면 어떻게 변질될 수 있다? 친일의 색채로 갈 수 있어요. 왜요? 사회 진화론에 따르면 일제강점기는 당연한 현상이 될 수 있어요. 강한 자가 약한 나라를 점령하는 거니까. 실제로 많은 사회 진화론에 기반했던 사람들이 일제강점기에 회유돼서 친일파로 변절됩니다. 자, 둘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무력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간디와 네루의 차이죠. 무력을 사용한다는 쪽이 의병이었고요. 사용하지 않는 쪽이 애국개몽운동인데 실은 여기에 경중을 따질 수는 없어요. 뭐가 더 위대하고 뭐는 덜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선생님 의병이 더 힘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니까. 선생님인데 잘할 수 있는 건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교육과 산업진흥이겠죠. 사람들 똑똑하게 만들고 경제력을 튼튼하게 하는 것만큼 실력 양성하는 게 없겠죠. 일제강점기 이후에는요, 의병은요 무장투쟁으로 가요. 연해주랑 만주로 넘어가서 무장한 다음에 투쟁활동을 벌이게 되고요. 애국개몽운동은 뭘로 간다? 실력 양성운동으로. 그래서 국내에서 막 학교 만들고 이런 활동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의병항쟁부터 살펴볼게요. 아까 국권비탈 과정 그대로 따와서 볼게요. 1905년에 제2찬일의병 을사늑약이 맺어져요. 그래서 의병들이 일어나게 되죠. 아니 외교권을 뺏어가는 게 말이 돼? 하면서 의병이 일어나고 을사늑약이 배경이 됩니다. 을무의병과 비교해보세요. 참여한 인물들이요. 당연히 양반 유생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 우리 위정척사 사상했을 때 1870년대 들고 일어났던 사람 기억나세요? 최익현도 이때 활약해요. 선생님이 진정한 보수라고 했던 최익현의 진가가 이때 나옵니다. 의병을 일으켜서요. 일어나게 되는데 한계가 양반 유생이잖아요. 이거 진압하러 온 군대가 우리나라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동포와 싸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걸 거부하고 대마도에 스시마소매에 유배가 돼서 단식투쟁을 하고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눈에 띄는 변화가 있어요. 양반 유생뿐만 아니라 평민 출신 의병장이 나오는 거죠. 의병을 이끄는 대장으로 평민이 나온다는 건 굉장한 변화입니다. 이때 나섰던 사람이 바로 신돌석, 돌돌이 장군이라고 불렀던 신돌석 장군입니다. 아직까지도 양반 유생이 중심이 되지만 평민 의병장이 등장하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점이고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의병이 일어나요. 자, 이때도 있잖아요. 1907년 헤이그 특사했고 고종 강제퇴위되고 한일 신협약 맺어지는 군대 해산됐던 그때 정민년에 정미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배경은 고종이 강제로 퇴위가 됐고 당시에 뭐가 됐어요? 군대가 해산됐어요. 말 그대로 따오시면 돼요, 여러분. 배경. 이 시기에는요. 우리 사진 봤잖아요. 각계각층이 참여합니다. 이 사람의 늙고 젊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다양한 직업군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고요. 여기에는 해산된 군인들이 합력이 되면서요. 이거는 그냥 병사들의 소요 사태가 아니라 하나의 전쟁의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전투력과 조직력이 늘어나게 되고 전쟁의 양상을 보인다는 거. 활동은요. 당시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13개의 도로 나뉘었어요. 이 13개의 도가 연합을 해서요. 양반 의병장들이 뭉칩니다. 13도 연합부대가 형성되고 대장이 이인영이었어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지금 각국 영사관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영사들에게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이 강제 점령하고 있어서 우리를 국제법상 우리나라를 지키는 교전단체로 인정해달라. 요거는 굉장히 의의를 살만한 활동들이었죠. 그런데 한계도 있어요. 서울 진국작전을 벌이는데 실패했던 이유가 당시에 이게 양반 의병장들 중심으로 해서 뭉쳤어요. 이때 누구도 갔냐면 우리가 아는 신돌석 장군도 여기 갔어요. 의병 모아가지고. 그런데 어디 상놈이 끼냐라고 하면서 신돌석 장군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양반 의병장들이 뭉쳐서 그러면 서울 진국작전을 잘해야 되는데 이인영이 집안에 상이 있다고 내려가 버린 거예요. 총대장이. 나중에 하자고. 이거 어떻게 나중에 해요? 실패하게 되고 난 다음에 의병들의 조직력이 약해졌겠죠. 이 틈을 노리지 않고 아니 이 틈을 노리고 일본이 이거를 완전히 진압하게 됩니다. 그때 벌인 작전이 남한 대토벌 작전이에요. 일명 참빛 작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선생님 이 얘기 진짜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 얘기하면은 막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막 무슨 5공화국 시절에 태어났냐고 얘기를 해서 실제로 아닌데 참빛을 여러분들 못 봤겠죠. 선생님은 어릴 때 진짜 얘기 안 하려다 하는 건데 참빛을 한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가져오게 했어요. 그래서 참빛이 되게 촘촘해요. 빛이 이렇게 막 빛을 이렇게 촘촘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빗으면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은 1교시에 그 조회 시간에 담임선생님이 흰색 스케치북을 꺼내게 하면 기대되시죠? 어떤 얘기가 나올지.
꺼낸 다음에 머리 이렇게 빗게 하면은 거기에 이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1교시 했던 기억이 난다고 막 얘기했더니 학생들이 진짜 경악을 하는 거예요. 막 아니 어느 시절 일제강점기 겪은 거 아니냐고. 아니고요. 진짜 그랬다니까. 선생님 어릴 때는 샴푸도 한 종류밖에 없고 막 그랬는데 그게 막 그렇게 옛날이 아니에요. 젊어요 선생님. 근데 어쨌든 참비작전이 그런 거예요. 그냥 싸그리 걸머 넣는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대한민국 영토가 있으면은 당시 호남 지역, 전라도 지역에서 제일 이 농민들의 의병들의 항쟁이 심했어요. 전라도로 참빗을 싹싹싹싹 긁어가지고 의병들을 거기다 모은 다음에 대토벌한다라고 하는 작전이에요.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의병들이 죽게 되고 여기서 살아남은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국경선을 넘어서 만주와 연해주로 가서 무장투쟁 활동을 벌이게 되는 거죠. 자, 이 남한 대토벌 작전이 1909년에 끝나요. 우리나라 주권 1910년에 뺏긴 이유로 알겠죠. 이렇게 거세게 저항을 했으니까.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일제강점기 되고 뭐 갑자기 연합국이 와서 우리 풀어줬어 이게 아니라 우린 진짜 치열하게 살았다는 거죠. 자, 한편에서 의병이 이러고 있을 때 애국계몽의 활동도 두드러지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관련해서 이거 어떤 의병과 관련된 내용일지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국모의 원수를 생각하여 이를 이미 갈았는데 국모의 원수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을미의병 당시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참혹한 일이 더하여 우리 부모에게서 받은 머리털을 물베듯이 베어버리니 이 무슨 병구란 말인가. 을미의병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주도한 계층, 성리학자 그 계열에서 나온 의병들이었습니다. 유생들. 고종이 해산을 공고하니까 해산하라고 하니까 해산했었죠. 그게 한계였고요. 오호라 작년 10월 1905년 11월에 저들이 한 행위는 만고에 일찍이 없었던 일로서 억압으로 한 조각의 종에 조인하여 500년 전에 오던 종묘사직이 드디어 하룻밤 사이에 망했으니 천지신명도 놀라고 조종의 영혼도 슬퍼했다. 우리 의병 군사의 올바름을 믿고 적의 강함을 두려워하지 말자. 사람들은 이미 을사늑약이 맺어진 해에 나라가 망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을사늑약과 관련돼서 일어났던 을사의병의 내용들입니다. 자, 애국계몽운동의 흐름을 볼게요. 애국계몽운동은 사회 진화론에 기반해서 실력을 키우자. 주로 교육, 신문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모임을 만들고 뭔가 경제적인 발전을 통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첫 번째 활동, 보안의 내용을 볼 수 있어요. 1904년 한일의정서 뭐였어요? 러일전쟁 중에 일본이 필요한 영토, 조선에 있는 영토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보안에는요, 이 당시에 일본이 우리나라 영토를 자꾸 요구하는 거,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연관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 단계 넘어와서 1905년에는 을사늑약 맺어지게 되죠. 이 을사늑약의 내용을 제일 처음 전했던 신문이 황성신문이에요. 장지연이 시일이야. 오늘 밤 나는 큰 소리로 온다라고 하는 글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우리나라 외교권이 뺏겼대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처럼 뭐 스마트폰으로 친구한테 막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느리게 전파가 됐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울분은 더 깊게 이제 가라앉았던 거죠. 자, 1907년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애국계몽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내용 우리가 이미 아는 내용이에요. 헬기 특사 보내고 이걸구실로 고종 강제퇴위하고 한일신협약 맺어지는 내용 살펴봤습니다. 1907년에는요. 고종의 강제퇴위를 반대하는 운동을 대한자강회에서 하는데 시험에 항상 이렇게 나와요. 한자로 대한자강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한자 몇 개 없잖아요. 선생님들 몇 개 없어요. 솔직히. 대한은 근데 읽을 줄 알잖아요. 자강도 알 수 있어요. 스스로 자체에 강해진다라고 하는 뜻. 대한자강회 보면은 고종 강제퇴위 이거에 반대를 했던 애국계몽 운동단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나라의 경제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시기여서 1907년에는 국가의 빚을 갚자라고 하는 국채보상운동도 일어나요. 국채가 국가의 빚을 우리가 대신 갚자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한테 많은 돈을 빌리게 될수록 일본에 좀 더 의존적이게 되니까 우리가 갚자. 대구에서 서상돈이 주도하게 되는데요. 이거 항상 비교해서 한는 거면 항상 이거 나오죠, 여러분. 일제강점기 비슷한 게 있어요. 뭔가 느낌도 비슷하고 막 사람도 비슷한 것 같아. 비슷한 걸로 물산장려운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물건 쓰자. 물산장려운동. 물산장려운동은 우리나라 1920년대에 일어났던 국내에서의 이런 실력 양성 운동이었고요. 평양에서 조만 시기. 비교해서 기억하세요. 자, 국채보상운동과 물산장려운동 구분을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나왔어요, 여러분. 요거는 반드시 기억.
1907년에 맺어졌는데요. 신민회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비밀 결사예요. 일제강점기 신간회와 이름만 비슷할 뿐입니다. 주도에 나갔던 사람들이 안창호나 양기탁 등의 사람들이었고요. 지향했던 것, 이게 중요해요.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왕이 없는 국가는 꿈꾸지 못했어요. 끼케야 입헌군주제까지였는데 이걸 기점으로 해서 확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공화정을 주장합니다. 왕이 없는 정치. 자, 활동을 보면요. 교육과 산업, 전에 얘기했던 이 실력 양성의 흐름 속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오산학교, 대성학교, 그냥 학교 이름 보시고 자기 회사 태극서관, 도서관 같은 데요. 출판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산업을 증진시키려고 했습니다. 신민회가 중요한 이유는 3번 때문에 그래요. 지금 계속 어때요? 뭔가 힘이 하나로 뭉치지 않고 투트랙이잖아요. 두 개로 가고 있잖아요. 한쪽은 무력으로, 한쪽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노선으로. 하나로 힘을 합쳐도 모자랄 때 두 개로 가면은 얼마나 이게 안 뭉치겠어요. 그런데 무력과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노선이 같이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게 신민회였어요. 왜냐? 신민회도 앞날 이 교육을 하고 산업을 증진해봤자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막판엔 뭐를 하느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군사학교 만들고요. 군인들을 양성하려고요. 뭐랑 만나고 있어요? 의병항쟁과 운동노선이 만나고 있어요. 그걸 제시했던 게 신민회고요.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추진해서 만주 연해주 지역에 신민회 회원들이 많이 진출하게 됩니다. 자, 해체는 일제강점기 때 백오인 사건, 일본이 조작한 사건으로 인해서 해체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애국개몽운동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의병은요. 세 차례 일어났어요. 을의병, 을사의병, 정묘의병. 말 그대로 을민년에, 을사년에, 정민년에 일어났고 원인과 인물, 이제 특징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됐습니다. 을사의병은요. 을사늑약으로 인해서 이거에 반대하는 운동이었고요. 특징적인 점이 여전히 양반 유생층이 주도였지만 평민의병장이 등장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구였어요? 신도일석 장군. 되게 안타까운 게 신도일석 장군이 정말 목에 엄청난 현상금이 걸리게 돼요. 일본이 걸어놓은 현상금이. 정말 어렵게 이제 목숨을 부지하고 살다가 부하였다고 전해지기도 하고 가족이었다고 전해지기도 하는데 정말 자기가 믿고 의지할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서 겨우 몸을 누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밥을 먹었는데 그 밥에 독이 들어있었고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도끼를 들고 자기에게 달려드는 자기가 믿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일제강점기는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장면 중에 하나였겠죠. 배신을 당하고 이랬던 일들. 신념을 지키면서 살기가 어려웠던 시절이니까. 2번 정묘의병은요. 자, 이것을 계획했으나 실패했다. 뭘로 인해서 일어났어요? 고종 강제퇴위와 그리고 군대 해산으로 인해서 일어났는데 서울 진공작전을 추진했으나 13도 연합부대의 의병장이었던 이인영이 상준이다 내려간다 라고 하면서 이게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애국개몽운동은 사회 진화론에 입각했어요. 교육과 산업을 증진시키자라고 하는 운동이었고요. 자, 이 단체는요.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전개했대요. 대한자강회였습니다. 안창호나 양기탁 같은 사람들은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해서 비밀결사단체인 신민회를 세웠어요. 신간회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 됐습니다. 자, 관련해서 우리 전체적인 내용, 일제강점기 이전의 내용까지 모두 살펴보셨습니다. 관련된 이것만은 꼭 내용들 복습해보면서 우리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처음으로 봤던 키워드는 사회 진화론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동물사회 진화론을 인간한테 적용을 시킨 거였고요.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실력을 키우자라고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어떤 라인이요? 애국개몽 라인. 더 앞으로 가면 개화, 더 앞으로 가면 실학, 중상학파에서 시작이 됐던 거죠. 자, 사회 진화론을 주장을 했던 애국개몽 운동의 단체들 생각을 하면요.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 반대했던 단체 기억나세요? 보안회 기억하시고요.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을사늑약을 처음으로 알렸던 신문 황성신문 장지연의 시일야 방송되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왔지만 고종의 강제퇴위를 반대했던 대한자강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빚을 대신해서 갚자라고 하는 국채보상운동도 대구에서 서상돈이 일으킨 거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단체는 뭐였어요? 신민회. 신민회는 처음으로 의병과 애국개몽운동이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줬고요. 안창호와 양기탁이 주도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뭐를 주장했다? 입헌군주제가 아니에요. 공화정체 건설을 주장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후에 백오인 사건으로 무너지게 되지만 독립운동 기지 건설 1910년대 이게 정말 중요한 활동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만주벌판에다가 군사를 양성해야 되는데 신민의 회원들이 물심양면으로 희생하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반면에 한쪽에서는 무력을 사용하는 노선 의병항쟁이 지속이 됐는데요. 의병의 라인은 무력을 사용하고 더 앞으로 나가면 위정척사, 그 더 앞으로 나가면 성리학자들이 있었죠. 자, 의병항쟁에서 을사늑약에서 이거에 대한 항쟁으로 일어났던 을사의병에서 등장을 했던 평민 출신 의병장 신돌석을 살펴봤습니다. 신돌석은 정미의병까지 활약을 했는데요. 정미의병 때는 13개 도의 연합부대가 형성이 돼서 서울 진공작전을 벌였지만 실패했어요. 오히려 일제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의병들을 토벌하는 남한 대토벌 작전이 일어나는 그런 참상을 겪기도 했습니다. 어쨌건 이런 노력이 있었으니까 일제가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아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 늦춰질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일제가 우리의 국권을 빼앗아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러일 전쟁 중에 우리나라 토지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한일 의정서가 맺어졌고요. 그 다음에 고문을 파견하는 제1차 한일협약. 그 다음에 외교권을 빼앗아간, 이게 중요하죠. 을사늑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제2차 한일협약. 이거에 저항하는 운동들, 흐름들 많이 봤어요. 오적 암살단도 있었고, 민영화는 자결했고, 안중근은 의거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실제로 처단을 했고요. 이 이후에 정미의병 거쳐서 경술국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완전히 빼앗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우리 22강의 중요한 흐름들을 살펴봤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어떻게 보면 개화기라고 하는, 다른 강의에서는 이거를 10강 넘게 강의를 하잖아요. 선생님과 함께 개화라고 하는 그 시기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도표를 통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맨 처음에 흥선대원군부터 대한제국 말의 경술국치의 상황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내용, 통쾌한 내용보다는 가슴 아픈 내용들이 많았는데 여러분들이 당시의 생각들을 기억을 하면서 의병항쟁, 애국개몽운동, 국권피탈 과정을 천천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부터는요, 지긋지긋한 일제강점기의 시작입니다. 내용이 지긋지긋하지는 않아요. 일제강점기의 시작 내용을 전반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오늘의 중요한 키워드, 이것만은 꼭을 다시 보기를 통해서 키워드를 반복 학습하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